좋습니다. 그럼 데이비드 휴메 인과관계 이론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썰을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철학자 자두는 늘 깊은 생각과 관찰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따스한 아침이었고 자두는 마을의 광장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헌신적인 광대 피터가 그의 곁에 다가왔습니다. 좋은 아침 자두, 오늘도 인과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피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자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아, 피터.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생각을 했어.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그저 우리의 관찰과 습관에 의한 것일 뿐 실제로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말이야. 피터는 자두의 말을 곰곰이 되새기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 그럼 너희 흉적 사고방식으로 이걸 설명해봐. 피터는 갑자기 그의 꼭두각시를 들어 올리고는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자두는 눈을 크게 뜨고 피터와 그의 꼭두각시를 지켜보았습니다. 피터가 오른손을 움직이면 꼭두각시, 오른팔이 움직였고 왼손을 움직이면 왼팔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피터는 꼭두각시를 빠르게 회전시켰습니다. 자, 보고 있어? 내가 꼭두각시의 팔을 움직이니까 그게 나를 따라 움직이는 거야. 정확히 이게 인과관계지. 피터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두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미소를 지으면서 답했습니다. 맞아, 피터. 내가 꼭두각시를 조종하니까 그 꼭두각시가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는 그걸 내가 원인이고 꼭두각시의 움직임이 결과라고 생각해. 그런데 자두는 갑자기 손을 들어 멈추라고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휴미의 관점에서는 내가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확실한지 생각해보자. 피터는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자두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꼭두각시를 움직였을 때 우리는 내 손의 움직임과 꼭두각시의 움직임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론해. 그런데 휴미라면 이렇게 말할 거야. 우리가 진짜 아는 것은 내 손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꼭두각시가 움직였다는 순서일 뿐이지 실제로 그 두 사건이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말해 내 손이 진짜로 원인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이야. 피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내 말은 내가 꼭두각시를 움직일 때 진짜 내가 그것을 움직인 거라고 100% 확신할 수 없다는 거야? 자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는 그저 그런 방식으로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지. 휴는 그런 습관적 기대가 실제 인과관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어. 그저 내 손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꼭두각시가 움직여서 우리가 그걸 인과관계로 받아들이게 된 거지. 피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니까 내가 꼭두각시를 움직이는 걸 반복해서 보다 보니 그걸 원인으로 보게 된 거야. 하지만 사실은 그게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지. 자두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도 흥미롭게 변화하지 않을까? 우리는 어떤 일들이 당연히 결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지만 진짜로는 그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거든. 피터는 고개를 강하게 끄덕였다. 알겠어. 자두, 이제부터는 꼭두각시를 조종할 때마다 그게 진짜 내가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그저 반복적으로 함께 일어난 사건에 불과한 건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겠어. 피터는 활짝 웃으며 말을 마쳤다. 자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멋있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렇지, 피터. 그리고 인생은 그런 회의와 질문으로 더욱 흥미로워지는 법이야. 그날 이후로 피터는 마을에서 더욱 진지한 광대로 거듭났고 자두와 함께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즐기며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웃음과 함께 인생의 깊이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여름날, 어느 작은 마을의 마을 회관에서 캠프파이어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 내내 웃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삶과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불꽃이 마치 별처럼 튀기며 마을의 중심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날 밤 마을의 나이가 지긋한 현자 파우스토 할아버지가 청년들에게 모여들었습니다. 파우스토는 이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의 이야기와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의 좋은 지침이 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밤에는 예전 어느 철학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 아퀴나스이고 그의 자연법 이론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청년들이 고개를 저으며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파우스토 할아버지는 안채에 앉아있던 청년 리아를 자신의 옆으로 부르며 말했습니다. 리아야, 내가 한번 상상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보거라.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이 이 마을에 어떻게 적용될지 말이야. 리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할아버지의 격려에 힘입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모든 사람이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법칙이라고 했지요. 예를 들어 우리 마을 이야기로 시작해볼게요. 옛날 옛적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숲속에 갔어요. 숲에는 맹수들도 있었고 위험한 상황들도 많았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레 서로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이건 그들이 생명 보존이라는 자연법을 이성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음식을 얻기 위해 고기만 먹지 않고 종종 씨앗을 뿌려 농사를 지었어요. 이는 종족 번식을 위한 자연법에 따랐기 때문이지요. 또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며 사회적 협력을 중요시 여겼어요. 거리에서도 항상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고 거짓말을 멀리했어요. 이는 진리 탐구와 사회적 협력을 위한 자연법과 일치하는 거였죠. 파우스토 할아버지는 리아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연법은 단순히 법이나 규칙이 아니란다. 리아야,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내하는 이성의 빛이지. 예로 우리가 왜 불 속에 손을 넣지 않겠으며 왜 누군가가 다쳤을 때 그를 도와야 하는지를 생각해봤니? 그건 단순히 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이지. 그건 바로 자연법이야. 우리는 이 이론을 통해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어.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자연법이 변할 수 있나요? 시대가 변하면 자연법도 변해야 하나요? 파우스토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자연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적용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는 일은 우주 어디에서도 변하지 않을 진리야. 하지만 어떻게 선을 추구하고 어떤 것이 악인지에 대한 인식은 사회와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단다. 중요한 것은 자연법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지. 그의 말을 들은 청년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고 각각 이성이 지니님과 자연법이 불러오는 책임에 대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어린 소녀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자연법을 따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파우스토 할아버지는 소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연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들겠지.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를 탐구하며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 그러니 리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성을 통해 자연법을 인식하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야 해.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파우스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기며 서로를 더 크게 껴안았습니다. 불꽃이 사그라지며 사람들은 자연법의 빛을 마음속에 담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은 더욱 평화롭고 협력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아는 그날 파우스토 할아버지의 격려 덕분에 자신 또한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점점 할아버지 지혜를 이어받아 마을의 현명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은 이 작은 마을에서 더욱 의미 있는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고 세대를 거쳐 사람들에게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는 법을 일깨워줬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아침 도심의 한복판에서 소문난 커피숍에 자리 잡은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잠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대화는 주로 일상적인 잡담과 최근 뉴스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 중에 한 친구 민수는 갑자기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사회조직이나 정부가 전혀 없는 자연 상태에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모두가 그의 갑작스러운 철학적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나는 즉석에서 토마스 홉스의 이론을 떠올리며 이렇게 대답했다. 자,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우리의 소중한 커피숍을 배경으로 자연 상태를 상상해보자고. 커피 원두를 구하는 것도, 커피 기계를 쓰는 것도, 심지어 이 작은 테이블 자리를 지키는 것도 전쟁 같을 거야. 민수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더 자세히 말해줘 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좋아, 그럼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고.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계속 말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회 체제가 무너지고 우리 커피숍은 더 이상 평화로운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쟁터가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누구라도 언제든지 커피 원두를 빼앗기 위해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먼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바리스타 민혁이 떠오른다. 그는 한 달 이상 잠도 못 자고 커피를 끓이며 자기만의 커피 왕국을 구축하려 할 거야. 그렇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그 왕국이 계속 유지될 수 없지. 다른 바리스타, 예를 들면 도시 반대편 유명한 카페 주인 영수는 더 나은 원두 공급처를 발견했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 그 소문을 들은 손님들은 너도 나도 그 카페로 몰려가고 이제 영수는 민혁의 자원을 빼앗기 위해 은밀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거야. 이제는 손님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그동안 신사처럼 보였던 정우는 자연 상태에서는 어느 순간 나쁜 계획을 세우게 돼. 오늘 아침 그는 테이블 근처에서 만난 아무나에게 다가가 속삭인다. 내가 지금 바로 영수의 카페를 공격할 수 있는 작전이 있어. 우리 팀을 꾸려서 모두가 한 잔의 커피를 차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자고. 물론 이런 계획이 들려지기만 하면 순식간에 퍼져나가 다른 사람들도 자신만의 팀을 꾸려서 커피를 차지하려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커피숍은 결국 전쟁터가 되고 실제로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적이 되는 순간이 생길 거야. 생명은 정말로 고독하고 빈곤하고 불쾌하고 야만적이고 단명하게 되는 거지.
우리 모두는 그런 혼란 속에서 하루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마침내 사람들은 모여 앉아 공평한 규칙과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협정을 맺어야 할지를 논의하게 되겠지. 이 순간 우리가 토마스 홉스가 말한 사회계약을 체결하고 리바이어던을 세워서 권력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야. 결국 이렇게 해서 다시 커피숍은 평화롭게 운영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모두 안전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지. 내 이야기를 듣던 친구들은 모두 크게 웃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제 홉스의 자연상태와 사회, 계약이 뭔지 확실히 알겠어. 상상 속의 커피 전쟁을 통해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 그렇게 우리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자연상태의 혼란과 사회계약이 중요성에 대해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사회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